자, 그러면 97페이지 내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네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까닭이 뭐냐? 네, 속도가 변하는 이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죠. 힘. 뭐라고 그랬죠?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했고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력과 운동, 방향 합치면 속도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속도 변화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꾸게 되면 힘은 뭐의 원인이다?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속도 변화 대신에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힘은 가속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것만 그래서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원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속도가 변하는 원인. 속도 변화가 뭐라고요? 가속도. 속도 변화의 까닭, 원인이죠. 뭐예요? 힘이겠죠.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나타난다. 속도가 변화한다. 가속도의 원인은 힘이다. 이 얘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가속도와 힘과의 관계를 밝혔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관계에 있느냐. 가속도가 10배가 되면 10배가 되려면 힘도 10배가 돼야 된다. 순서가 바뀌긴 했죠. 속도 변화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원인이 뭐였죠? 힘이었죠. 그러니까 힘이 10배가 되면 가속도도 10배로 커진다. 힘이 100배가 되면 가속도도 100배로 커지게 된다. 속도 변화가 100배로 커지게 된다. 힘이 2분의 1로 줄어들면 가속도 역시 2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어떻게 돼 있어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 비례 관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례 관계라는 말이 이 뒤쪽에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법칙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알짜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비례하는데 뭐에?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짜배기라고 하는 거고, 경제에서 이야기하려면 순수익이 될 거예요. 잃어버린 것, 총 수입에서 지출한 걸 빼면 순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그랬죠.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힘의 합력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짜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알짜 힘은 뭐라고 정의가 되느냐면, 힘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떤 일이었죠? 네, 변화였잖아요. 운동 상태 변화라든지 속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힘에 의한 변화, 또는 두 글자로 줄이면 이 힘에 의한 변화를 뭐라고 더 줄일 수 있는데, 힘의 효과라고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힘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겠죠.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힘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겠죠. 힘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알짜 힘이 0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힘이 0이다, 즉 없다, 이런 얘기니까 효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해드렸냐면, 어떤 물체가 있고요. 자,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2N의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역시
2N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또 다른 물체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역시 힘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잡아당겨요. 10N의 힘으로 왼쪽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또 13N의 힘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자, 이런 두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 물체와 B 물체라고 한다면 모양 변화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물체는 오른쪽하고 왼쪽에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일단 그렇죠. 움직이지 않겠죠. 어떤 상황하고 같은 거냐면 아무런 힘도 전혀 가해지지 않는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B라는 물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라고 하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10N으로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3N으로 잡아당기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3N만큼을 잡아당긴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무슨 뜻이냐? 합력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는 것처럼 전혀 가한 힘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고, B의 경우에는 10N과 13N이 양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10N은 사라지고 3N만 오른쪽 방향으로 향한 3N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힘을 직접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면 결국 뭐만 보게 돼요? 이 비물체만 보겠죠. 이 비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움직이겠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요. 얼마만큼의 힘을 받은 것처럼? 3N의 힘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물체는 어떻게 받았냐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오른쪽으로 3N만 받았을 때와 차이가 안 나타나죠. 자,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실제 가해진 힘은 10N과 13N이었지만 두 개의 힘이 가해졌지만 힘의 합력을 구하고 나니까 이 두 힘의 효과를 어떻게인지 상쇄를 시켜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나니까 마치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는 것으로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힘의 합력의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이 3N을 알짜 힘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 물체의 B 물체에는 지금 알짜 힘이 얼마가 가해지고 있다? 그렇죠. 알짜 힘이 3N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A 물체에는 알짜 힘이 얼마다?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짜 힘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힘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거는 A 물체에는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됐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속도 변화와 모양 변화가 둘 다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고, B 물체는 3N이 오른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비물체에 10N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힘이 가해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10N이 왼쪽으로, 그 다음에 13N이 오른쪽으로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5N, 아래쪽으로도 5N.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힘이 같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 5N하고 아래로 5N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사라지죠. 상쇄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되고요. 왼쪽으로 10N 사라지면서 오른쪽으로도 10N만큼은 사라지게 되니까 뭐만 남았다? 결론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3N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 가번, 나번, 다번을 보면 실제 B에 가해지고 있는 힘들은 다 다르죠. 두 개의 힘, 여긴 하나의 힘, 여기는 네 개의 힘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B한테 나타나는 효과는 결국은 다 어때요? 똑같죠. 뭐하고? 3N짜리 힘 하나만 가했을 때랑
가하고 나는 가, 다, 나 이 세 개가 전부 다 3N짜리 하나만 가한 나와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게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저 B에 나타나는 변화, 즉 효과, 힘에 의한 효과는 이 변화는 3N의 힘이 가해졌을 때랑 똑같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알짜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얘한테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짜 힘은 3N인 것 같아.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오른쪽으로 3N이 가해졌을 때 변화, 오른쪽으로 3N짜리 하나만 가해졌을 때와 동일한 변화가 보여. 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표현한다? B한테 가해지는 알짜 힘이 지금 현재 3N이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힘에 의한 변화가 직접 나타나게 하는 그런 힘을 얘기한다. 가해졌든 안 가해졌든 중요하지 않고 현재 합쳤더니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그 힘, 이거를 알짜 힘이다 라고 부릅니다. 알짜 힘의 개념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식이 나와 있는데 가속도가 또 뭐에 영향을 받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질량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트럭하고요. 아주 조그만 경차가 한 대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트럭이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경차가 한 대 있어요. 자, 이 두 대가 있는데 같은 힘으로 밀어요. 이 두 대의 자동차를 같은 힘으로 밉니다. 뭐 10N이라고 할까요? 같은 힘으로 밀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의 크기에 의해서 가속도가 비례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힘은 가속도를 변화시킬 수 없죠.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둘 다 10N이니까 이 10N에 의해서 얘네 둘은 가속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뭐가 원인이냐? 자, 트럭과 조그만 경차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죠? 네, 트럭의 질량이 당연히 경차보다 더 클 겁니다. 자, 질량이 크게 되면 결론 10N의 힘으로 질량이 큰 트럭을 밀었을 때랑 질량이 작은 요 조그만 경차를 밀었을 때 어떤 게 더 속력이 크게 변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질량이 더 큰 게 조금 변하겠죠. 무거우니까 밀어도 조금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리고 잘 안 굴러가겠죠. 질량이 크면 변화가 어떻다? 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운동의 변화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겠죠. 질량이 작은 게 운동 상태 변화가 커질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네, 이거를 정리한 게 바로 가속도와 질량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운동 상태 변화는 작아지고 질량이 작아지면 운동 상태 변화는 커진다. 무슨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영어 약자예요. 여기 보시면 A와 M과 F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외우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겠다, 앞으로 계속 물리 공부를 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외워도 됩니다. 외우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짧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자, 요거를 이제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수식으로 바꾸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합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속도는 어떻다?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이 식을 영어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영어의 맨 앞글자만 딱 구한 게 요 안에 있는 이 작은 선생님이 지워버린 요 글자입니다. A는 M분의 F. 질량이라고 하는 거의 영어 단어가 M으로 시작되는 글자예요. mass라고 하는. 힘의 영어 단어가 F로 시작되는 for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영어 단어가 A로 시작하는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기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A, M, F 이렇게 세 가지를 쓴 건데 이거는 그냥 영어를 써서 외우는 거밖에 안 돼요. 의미가 크지 않아요.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이걸 외우시면 되는 거고 가속도와 질량과 힘을 굳이 영어로 바꿔갖고 한 번 더 외울 필요는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는 M분의 F 외울 필요 없어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요걸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단위를 알려드릴 거니까 단위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지 A 뭐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한 번 더 외우는 과정은 정말로 물리를 많이 공부할 사람들만 하시면 되는 거고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질량의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아래쪽 알짜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앞단원에서 배웠었죠. 앞장에서 중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력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질량과의 관계가 있었죠. 자, 어떻게 됐었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했었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커지고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자, 중력도 분명히 힘이죠. 네, 힘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도 가속도라는 즉 속도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력에 의해서도 힘이니까 가속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속도 공식에다가 중력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를 같이 합쳐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질량분의 중력 이렇게 변하죠. 힘에다가 중력도 힘이니까 중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볼 텐데 왜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질량을 A라고 놓고요. 중력을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되죠?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근데 질량과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지고 질량이 작아지면 중력도 작아지는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질량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2A로 2배 키웁니다. 자, 질량을 2배 크게 했어요. 그럼 질량이 2A가 되면 중력 얼마가 됩니까? 질량은 네, 물리 안에서 2A가 물질이 되겠죠. 가지고 있는 자, 질량과 중력과의 관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핸드폰이 방해를 하고 있네요. 자, 질량이 A에서 2A로 커지면 중력은 어떻게 돼요? B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요. B라고 그랬으니까 B라고 써야 되겠죠. 질량이 A, 중력이 B예요. 그럼 질량이 2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중력도 어떻게 돼요? 2배 커지겠죠. 그러니까 2A가 되면 2B가 되겠죠. 자, 그럼 가속도 얼마예요? 약분되니까 A분의 B 그대로네요. 자, 한번 10배 키워볼까요? 10배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가속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질량을 몇 배? 10배 시킵니다. 그러면 중력 몇 배가 돼요? 역시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0A가 되면 자, 10A 그러면 B는 얼마예요? 10B죠. 네, 그럼 10A분의 10B 얼마죠? 네, 당연히 A분의 B 안 변하죠. 자, 한번 줄여볼까요? 이번에는 50분의 1로 줄여요. 질량을 50분의 1로 줄이면 중력의 크기도 50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1A 분의 50분의 1B죠. 마찬가지로 50분의 1, 50분의 1 위아래 똑같으니까 약분되니까 결과는 뭐예요? A분의 B. 어때요? 안 바뀌죠. 네, 그래서 힘이 어떤 힘이 오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 왔을 때에만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었던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힘에 중력을 넣게 되면 중력과 질량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져요. 질량이 100배 커지면 중력도 100배 커지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량과 중력의 비율이라고 하는 이 분수는 항상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세요?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질량분의 중력이 뭐였어요? 가속도였죠.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가속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라는 말로 합쳐서 부르게 되고요. 이 중력 가속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질량이 늘어나면 중력도 커지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뭐가?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이거 항상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 건 중력 가속도는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10kg짜리 물체와 1kg짜리 물체와 1g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 세 물체를 다른 거 없이요. 특히 공기저항인데 공기저항이 없이 가만히 놔둬서 중력만 받으면서 운동을 해라 라고 시키면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누가 가장 빠르게 떨어진다? 생각할 때에는 10kg짜리가 가장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뭐였어요? 중력에 의한 속도의 변화량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 처음에 셋 다 0m/s예요. 자, 이 상태에서 1초가 지납니다. 그러면 얘 10kg짜리 몇 m/s가 되죠? 아, 요거 아직 안 했군요. 이거를 측정을 해봤어요. 이 일정한 값을 중력가속도의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여기요. 5번째 줄에 나와 있죠. 얼마가 나왔냐면 9.8m/s의 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이 9.8m/s의 제곱을 다시 풀어보시면 m/s 어떻게 됐죠? sec 분의 m/s죠. 숫자는 9.8이고 자, sec분의 9.8m/s 이거 생략되어 있는 글자들 뭐예요? 앞에 1초 이거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1초 요거는 당 위에 거 9.8m/s가 뭐한다? 플러스니까 증가한다. 네, 이게 9.8m/s 제곱의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중력하고 질량과의 관계로 인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질량과 관계없이 9.8m/s의 제곱, 즉 질량이 크든 작든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해보면 1kg짜리 물체와 1g짜리 아주 작은 물체가 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자유낙하를 시작을 해요. 맨 처음 속력은 그럼 다 얼마예요? 자유낙하니까 0m/s에서부터 떨어지는데 1초가 지나고 나면 얘네들의 속력은 다 속도 또는 속력 상관없어요. 직선운동이라서 속력은 얼마가 된다? 전부 다 9.8m/s 1kg짜리도 9.8m/s 1g짜리도 9.8m/s가 된다고요. 2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2초가 지나고 나면 10kg짜리도 19.6m/s 1kg짜리도 19.6m/s 1g짜리도 19.6m/s로 다 똑같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은요? 0에서 출발했고 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속도가 똑같이 변화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이 세 물체 중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똑같겠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선생님 말이 됩니까? 가벼운 게 어떻게 먼저 떨어져? 똑같이 떨어져.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죠? 그 이유는 바로 공기 저항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기 저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라고 했을 때 가벼운 물체의 경우에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공기가 굉장히 가볍긴 하지만 가벼운 물체,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1g짜리가 늦게 떨어지는 거지,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질량과 관계없이 동시에 낙하하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 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했고요. 가속도 법칙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가속도 법칙에 따라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첫 번째 나왔던 여기 옆에 써놨던 요거죠. 가속도와 힘은 비례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이건 앞에서 했었죠. 조금 뭐 높이 있다고 할지라도 6,400km라고는 지구 반지름 때문에 다 그냥 없다라고 친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다. 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면 무슨 뜻이에요? 중력은 가속도를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가 만들어진다. 즉 등가속도가 만들어진다. 밑에 나와 있네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죠.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관계가 없이 9.8m/s다 라고 하고,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질량이 크면 클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굉장히 독특한 값이어서 기억을 반드시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아래쪽에는 다 이제 설명들인데요. 수평으로 이 물체들을 던졌답니다. 딱 봐도 누가 제일 빨리 던졌어요. 수평으로 가장 세게 던진 거 누구예요? 저 파란 공이죠. 빨간 공은 요 정도, 노란 공은 요 정도, 파란 공은 이렇게 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빨리 던졌네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힘이 필요하겠죠. 어떤 힘이?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힘을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공기 저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낙하하는 공중에 떠 있는 물체들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겠죠. 중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네, 아래 방향이겠죠.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빨간 물체한테도 노란 물체한테도 파란 물체한테도 전부 다 아래 방향의 중력만 계속 작용하고 뭐는 작용하지 않는다? 수평 방향의 힘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의 힘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평 방향의 힘이 없으면, 수평 방향의 힘이 없으면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 무슨 변화? 운동의 변화가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힘이 없으면 당연히 수평 방향의 변화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첫 번째 줄에 수평 방향,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 일정은 무슨 뜻이에요? 힘이 없다죠.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힘이 0이 아니다가 아니라 속도가 일정화됐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 또 힘이 일정하다 하시면 안 돼요. 0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표현해야지.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안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 뭐라고 불렀어요? 속도 일정 뭐라고 했죠? 등 속도 운동을 한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용어만 제가 정확하게 알아두라고 했던 거고,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까? 있었잖아요. 요거 뭐? 중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나 옆에 있을 때나 빨리 던지나 천천히 던지나 똑같이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중력이 만들어내는 거 가속도가 일정하게 된다. 일정하다는 뭐예요? 등. 그래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가속도요. 구분하시고요. 등속도와 등가속도요. 포물선 운동은 이런 운동을 사실 포물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포알을 던진 것처럼 날아가는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물선 운동 자체를 분석하는 건 2학년에 올라가서 할 거고, 지금은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주요 내용이었고요. 밑에는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더 빠르게 던지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완전 빠르게 던지면 처음 높이가 같을 때 바닥에 떨어진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구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왜 지표면으로 안 떨어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 이거를 알려면 옛날 이야기를 또 좀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 뉴턴 아저씨 처음 나왔잖아요. 자, 뉴턴 아저씨가 중력 법칙을 가지고 나왔을 때 뉴턴한테 찬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뉴턴한테 반대를 제기한 사람도 많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중력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반대가 나왔을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중력은 뭐였죠? 일단 뭐가 존재해야 돼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 간에, 물체 자체가 사실은 질량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만 질량이 있는 물체 간에는 뭐가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느냐면 중력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네, 밀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가 있고요. 그 옆에 달이 있겠죠? 자, 둘 다 뭘 갖고 있냐면 질량이 있죠. 지구도 질량이 있고요.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는 뭘 갖고 있다? 중력을 갖게 됩니다. 중력을 가지면 서로를 뭐 해요? 끌어당기겠죠. 지구도 달도 지구를 끌어당겨요. 그럼 얘네 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충돌하겠죠. 네, 부딪힐 거예요. 꽝.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달이 지구 중력을 받고 있는데 왜 안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뉴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뉴턴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포 모형입니다. 자, 이 대포 모형을 하려면 실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요 그림도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서 실제로 얼만큼인지 다시 한번 뒤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포를 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쏘면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죠. 더 세게 쏘면 날아가다가 더 멀리 날아가다가 떨어질 거예요.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날아가다가 떨어질 거고,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날아가다가 떨어질 거고, 더 세게 쏘게 되면 날아가다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시점에는 계속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다는 건데, 뒤쪽에 자세한 문제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초에 물체는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물체를 놓으면 무슨 운동? 자유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어떻게 된다? 1초에 5m씩 떨어집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지표면에서 5m 높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초가 지나면 바닥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1초 걸려요. 이럴 때까지. 자, 그런데 지구 표면을 한번 볼게요. 지구 표면은 수평으로 8km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5m씩 낮아진다. 수평이 필요하겠네요. 자, 수평을 한번 연장해 볼게요. 여기 수평선을 쭉 연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이게 수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8km를 이동하게 되면 지표면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얼마만큼?
5m만큼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가 낮아진다고요. 지표면이 여기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되겠죠. 너무 적게 그랬네요. 이렇게 된다고요. 지표면이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 물체를 우리가 수평으로 던져요. 수평 옆으로 이 물체를 던지게 되면 이 물체는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죠. 더 세게 던지면 날아가다가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고,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다가 수평으로만 던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어쨌든 여기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 몇 초? 1초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초 걸리면 여기 있는 이 수평면까지 오는 거예요. 자, 1초 걸리면 이 위치까지 올 겁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세게 던져서 얼만큼을 날리면, 즉 1초에 8km를 날아갔다고 합시다. 자, 이 물체가 1초에 얼마큼 간다? 8km까지 날아가요. 자, 8km 날아가면 요 위치죠. 여기가 8km였으니까 이 위치까지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얼마만큼 떨어져요? 1초에 5m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요 자리로 오겠죠. 자, 물체가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날아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자리까지 갈 거라고요. 자, 그런데 뭐도 지표면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8km를 가면 얼마만큼? 5m만큼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5m였는데 얘가 5m를 떨어지면서 앞으로 8km를 나왔더니 지표면도 5m를 떨어졌으니까 얘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지표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는 거죠.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자, 이와 같이 8km, 1초에 8km 이상으로 수평으로 던져버리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둥그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초속이겠네요. 초속 8km/s, 초속 8km 이상으로 날려버리면 계속 바닥으로 닿지 않고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그 당시에 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뉴턴 중력 법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너무 세게 날려서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다가 타원형으로 돌아요. 그럼 못 벗어납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구가 있고 어떤 물체를 날리는데 일정 정도 이상으로 날리면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더 세게 던지잖아요. 더 세게 던지면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게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더 세게 던진다. 그러면 타원이 좀 더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세게 던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 같은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아랫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나와 있죠.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때 지구를 향해서 가는데 더 빨리 던지면 더 멀리 갈 거고, 그러다가 얼마 이상, 뒤에서 나왔던 건 8km/s였죠. 특정 속력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물체가 떨어지는데 지구도 떨어지니까, 특히 지구의 어디? 땅의 지표면이요. 지표면이 수평에 비해서 아래로 이렇게 이게 수평면인데 지표면의 위치가 실제로는 수평면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땅에 닿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 물체가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떨어지니까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계속 돌아가는 이유를 밝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달도 지구 주변을 떨어지지 않고 돌 수 있고 태양도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 태양인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잘 돌 수 있는 이런 천체의 운동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97페이지 내용 마치고요. 98페이지부터는 간단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중력에 의한 현상들을 보시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